혁신의 시작일 뿐. 이번엔 사용 시간의 혁신. 시간을 그램한다. 모든 것의 재설계로 완전하게 새로워진 그램은 한 번 충전으로 무려 24시간. 그램의 혁신은 시간으로 이어진다.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의 LG 그램. 학창시절 농구화만큼의 가격에도 의자 앞에선 망설이는 당신. 앉아있는 시간을 생각한다면 의자는 그 무엇보다 실속 있는 투자입니다.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 CDG. 빠짐없이, 빈틈없이, 셀틈없이 한 가지만 놓쳐도 건강은 흔들릴 수 있으니까 25가지 비타민과 미네랄로 눈, 뼈, 체력을 지켜주는 센트룸. 건강의 기본 센트룸으로 세우세요. 뉴질랜드 정부가 보증한 건강한 녹용 중에 정관장이 한 번 더 까다롭게 골라 촌녹의 이름을 허락합니다. 이제 녹용에서 촌녹으로 녹용의 원칙을 세우다. 정관장 촌녹. 혼자일 때도 오뚜기 피자 함께일 때도 오뚜기 피자 축하할 때도 오뚜기 피자 완전 맛있어. 피자도 오뚜기로 즐기세요. 운전 제가 해도 되죠? 잘해요? 운전을 조금 살살 할까봐요. 새 차라서. 많이 무서우세요? 멈췄다. 든든하구만. 올뉴 모닝. Like a rabbit in headlights. They're stung by all your charm. And I feel so damn lucky to have you on my arm.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을 오는 24일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이 시간 여유를 더 달라고 요청해 재판부가 검토하기로는 했지만 3월 초 선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례적으로 7시간 넘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검과 변호인 측은 특혜 지원의 대가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 결정될 예정입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막은 조치를 중지해달라고 특검이 낸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대통령 대변 조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의 용의자로 남녀 1명씩 2명이 말레이시아 경찰에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공항 CCTV 화면 내용을 전하면서 범행에 불과 5초밖에 안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부검이 끝난 김정남의 시신을 북한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김정남 살해 용의자로 붙잡힌 여성 2명은 각각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여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조 여권인지 외국인을 고용한 북한의 첩보 사례인지 풀어야 할 의문이 쌓이고 있습니다. 숨진 김정남은 지난해 말까지도 마카오에서 비교적 풍족하게 살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가족들은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평범하고 자유롭게 살았다고 이곳 주민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김한솔 등 가족들은 현재 자취를 감췄지만 안전한 곳에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변론에 새로 투입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전관 변호사가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봅니다. 불황이 이어지면서 4월 위기설, 7월, 10월 위기설까지 여러 위기설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근거가 무엇이며 실체는 있는지 짚어봅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레이시아 경찰의 김정남 암살 수사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의자 2명이 더 붙잡혔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변론을 다음 주 금요일 24일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변호인 측이 반발하고 나서서 일부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이대로라면 재판관 8인 체제가 유지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게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탄핵심판 14차 변론 말미에 국정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2달 이상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리인단이 원하는 대로 심리를 마냥 이어갈 수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는 24일 최종 변론을 열고 변론 절차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변론일인 24일 전후에 결론 도출을 위한 전체 재판관 회의, 즉 평의를 시작하면 3월 10일 전후 선고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양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2월 24일 변론기를 열어서 최종 변론을 듣고 이 사건을 결심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충분한 심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헌재가 시간이 쫓겨서 너무 성급하게 변론 종기를 잡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심판정에서 며칠이라도 시간을 더 달라고 했지만 강윤원 주심 재판관은 이 자리에서 재판장이 바로 번복할 수는 없다며 사유를 적어내면 재판부가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나오지 않은 3명의 증인에 대해 다시 불러야 한다는 대통령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가 설사 시간을 며칠 더 달라는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2월 안에는 변론이 모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무기는 고영태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국정농단의 실태를 파악하려면 2,000개가 넘는 파일을 다 들어봐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직접 들을 필요가 없어 보인다면서 일단 거부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 밑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통화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2,000여 개. 대통령 측은 이들이 국정농단 사태를 기획한 증거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법인은 만들어서 이 사람 내가 할게. 최후로는 네가 일할 수 있도록 그걸 하나를 확보하는 게 1번이야. 대통령 측은 오늘 사건의 핵심 인물이 고영태 씨라며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다시 요청했고 녹음 파일 10개도 검증 신청했습니다. 소송 규칙상 녹음 파일을 심판정에서 틀고 직접 들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추 사유와 직접 연관되지 않았다며 핵심 증거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반드시 심판정에서 재생해야 한다면 파일을 특정하고 꼭 들어봐야 하는 이유를 첨부해 다시 신청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제출한 녹취록과 녹음 파일은 재판부가 모두 증거로 받아주고 내용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변론 말미에 특별히 새로운 게 튀어나올 게 없다고 언급해 녹음 파일 역시 탄핵 심판에 큰 변수로 보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마지막 변론 기일이 최종적으로 정해지면 대통령의 직접 심판 출석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법조팀 정상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오늘 14차 공개 변론이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재판부가 그 최종 변론을 24일에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또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뭐 좀 조정을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애매하게 끝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개 변론 막판에 이정미 권한대행이 이제 최종 변론을 24일에 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이제 크게 반발을 했고요. 그러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좀 더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그게 어떤 뉘앙스인지 궁금해서 그 취재 기자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강일원 재판관이 그렇게 얘기를 안 했으면 변론이 안 끝났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당사자 한쪽이 강하게 반발을 하면 그걸 그 자리에서 묵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좀 여지를 남겨두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강일원 재판관의 오늘 발언은 이제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는 24일 날 최종 변론을 할 테니까 대통령 측에서 조금 더 기일이 필요한 사정을 충분히 제출을 하게 되면 그걸 고려해서 뭐 며칠간은 더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헌법재판소의 의도는
거의 뭐 이제 분명해져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로서 조금 더 탄핵 심판 스케줄이 더 명확해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24일을 최종 변론 날짜로 정해놓고 혹시 이제 대통령 측의 요청이 타당하면 27일이나 28일에 기일을 한 번 더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예상했던 스케줄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2월 달 안에 변론 절차를 마무리를 하고 평의를 시작하게 되면 3월 13일 이전 선고라는 게 이제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재판만 할 수 없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이정미 재판관이 오늘 말을 했는데 네. 이 말을 해서 조금 더 의도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 대리인단도 뭔가 지금 무기를 꺼내들어야 될 텐데 고영태 녹음 파일은 안 되는 걸로 된 거고 그럼 마지막 수단이라는 게 대통령이 현재 직접 출석하는 것? 이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제 논의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조만간 가부간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만약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게 되면 이 준비 기일을 얼만큼 줄 것인가가 이제 관심사일 텐데 대통령 측에서는 3월 초에 기일을 좀 따로 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 지금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까지 길게 어떤 준비 기일을 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또 특검 얘기 다시 좀 나눠보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특검과 변호인 측은 사활을 건 공방을 벌였습니다. 양측이 격론을 거듭하면서 영장심사는 이례적으로 휴정까지 해가면서 7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지켜봤습니다. 오전 10시 반 생애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이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끝까지 대통령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법원 주변에는 태극기를 든 일부 보수단체와 촛불 집회 주최 측 등이 몰려와 기세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시간은 저녁 6시. 휴정 시간 20분을 빼고도 7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극히 이례적으로 길었다며 휴정한 전례도 본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특검 측에선 양재식 특검보뿐만 아니라 수사 개시 이후 영장심사엔 한 번도 참가하지 않았던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주임검사까지 투입됐습니다. 삼성 측에선 윤석열 팀장과 사시 동기인 문강배, 송우철 변호사 등 모두 7명의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핵심 물증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부정청탁과 대가관계 증명이 한층 촘촘해졌다고 심사 결과를 자신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어떤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며 특검의 증거 가운데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상진 사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저녁 6시부터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일 새벽이나 아침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자, 이번 건은 영장 전담 판사가 한정석 판사. 그렇습니다. 평판이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이제 한정석 판사하고 학창 시절부터 친했던 이 법조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영장 전담을 맡는 기간 동안에는 전화도 한 통 안 받았고요. 그다음에 모임에도 한 번도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자신의 이 감정을 좀처럼 표출하지 않으면서도 이 원칙에 매우 충실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한정석 판사는 최순실 씨를 구속을 했고요. 또 그 전에는 진경준 전 검사장, 김용준 전 부장검사 이런 사람들 구속을 했고요. 반면에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은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또 그 전에는 강만수 산업은행장도 이제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영장이 재청구돼서 지금은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늘 영장실질심사 7시간 넘게 걸린 게 뭐 기록이라고 그러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4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길게 진행된 거는 제 기억으로도 이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은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라고도 하는데 이게 일반 공판하고는 진행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 일반 공판에서는 피고인을 두고 이 검찰이 캐묻고 또 변호인이 변론하고 뭐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영장실질심사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됩니다. 판사만이 이 피의자에게 신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사의 요구에 따라서 이 변호인 측, 또 검찰, 특검을 포함한 검찰 측이 의견 진술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진행이 됐다는 것은 판사도 이 피의자에게 굉장히 많이 물어봤고 또 양측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윤석열 검사까지 직접 나와가지고 특검 측 입장을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치열하게 대립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특검이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컨대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이제 새로 발견된 수첩이라든지 예. 또 이 삼성의 허위계약서 같은 것이죠. 이거를 이제 판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측은 필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건 뭐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문제인데 영장 실질 심사가 7시간 넘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충분히 얘기도 듣고 거기서 판단할 것도 판단했을 텐데 지금 예상으로는 뭐 새벽이나 돼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또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이 판사는 영장 실질 심사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수사 기록을 이렇게 충분히 읽어본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질 심사 과정을 통해서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는 핵심 쟁점을 파악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 포인트를 잡아가는 거고요. 그 포인트를 잡고 나서 판사실에 가서 그때 이제 기록을 이제 깐깐하게 훑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기록이라는 게 굉장히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잡고 이 기록을 훑어봐도 이 새벽을 넘기는 게 다반사입니다. 지난번에도 새벽 5시 넘어서 이제 결론이 났었는데 뭐 오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기각될 거냐 발부될 거냐 지금 물어봐도 대답 안 하겠죠? 뭐 제 생각은 있는데 뭐 지금 제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게 해달라는 특검 층의 신청을 행정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 수백 차례 차명 전화 통화 의혹 같은 것들을 압수수색으로 확인하는 건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특검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차명 전화로 57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누구라도 차명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 이 차명 전화를 만들어 두 사람에게 건넨 것으로 지목된 윤전추 전 행정관은 대통령이 차명 전화를 사용한 것을 몰랐다고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도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이런 의혹들을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조사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압수수색을 막는 청와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특검이 낸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국가기관인 특검은 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청와대는 법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겼고 특검은 곧장 수사할 기간이 더 필요하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공식적으로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냈습니다. 수사기간 종료일인 2월 28일을 기준으로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박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가 편향됐다며 불만을 내비치는 가운데 황 권한대행은 연장 신청을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면에 내세운 이동흡 변호사. 헌법재판관 출신인데 오늘도 헌재에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 측이 헌재 출신 전관 변호사를 내세워서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코너에서 이 문제를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자, 박세용 기자. 이동흡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언제 근무를 했습니까? 네, 이동흡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요. 6년 동안 근무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 기간에 근무했던 재판관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나요? 네, 지금 재판관 8명 가운데 1명이 있는데요. 현재 소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입니다. 이 재판관이 2011년부터 1년 반 정도 이동흡 변호사랑 근무 기간이 겹치는 걸로 나오고요. 이동흡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5기입니다.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은 16기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이 재판관이 한참 후배인 거죠. 네. 그런데 이동흡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할 때 박 대통령 당선인 당시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이 됐다가 낙마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변호사로 활동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모양이죠? 네, 지금 이 변호사가 박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2013년 1월에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제 지명이 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인사청문회 장면인데 그때 특정 업무 경비 유용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게 한 월 500만 원 정도 되는 공금이거든요. 근데 이 공금을 개인 계좌에 넣고 자기의 개인 돈과 섞어서 썼다가 이게 문제가 됐었고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낙마하고 나서 이제 변호사로 개업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 고발건 때문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었고요. 검찰이 이제 무혐의 처분을 한 뒤인데 2015년 2월에야 변호사로 개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은 있었군요. 법적으로 그렇죠. 뭐 처벌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네네. 자, 그렇지만 헌재 재판관 출신이 이렇게 헌재 심판에 또 변호사로 나선다, 이거 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저 논란의 핵심인데요. 정관예우 금지법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법 31조인데요. 자신이 퇴직하는 기관의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은 수임할 수 없다,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이건 모든 규정입니다. 법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동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퇴임한 지 5년째니까 뭐 규정상 문제는 없다 이러고 있는데 1년이든 5년이든 헌재 재판관 출신인데 직접 나가서 변론까지 하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전관 변호사가 있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모양이죠. 네,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자체는 사실입니다. 네. 그때는 하경철 전 헌법재판관이요. 네. 2004년 1월에 퇴임을 했고요. 바로 3월부터 노 전 대통령 변호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정관예우 금지법이 아예 없었습니다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부적절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부적절한 이유가 이런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출신이 헌재 심판의 변호사로 나서면은 혹시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근데 그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헌법재판관들의 이 명예가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참고할 만한 통계는 하나가 있는데요. 대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가 지난해 수임한 사건들을 전수조사한 게 있습니다. 전체가 263건인데요. 그중에 25건이요. 자기가 재직했을 때 같이 근무했던 대법관의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한 변호사는 19건 중에 7건이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전관한테 맡겨야 손해는 안 본다, 이런 심리 때문이지 여전히 이렇게 전관한테 사건이 쏠리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관예우가 아직도 먹히긴 먹히는구나, 이런 잘못된 인식이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도 사실은 아까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1년 뒤에나 수임을 할 수 있다. 뭐 이 규정을 지키고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예 좀 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전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물론 뭐 헌법상 직업의 자유도 있으니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최근 대한변협이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로 등록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냈는데요. 반려했습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 세 분은 현직 대법관이거든요. 박상욱, 이기택, 김재형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업 안 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도 있습니다. 이게 대한변협의 하창우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보여지고 있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변화거든요. 근데 앞서 계속 말씀드린 이동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하창우 회장이 취임하기 불과 며칠 전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4월 위기설, 7월 위기설, 이런저런 위기설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위기설의 실체는 뭔지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김정남 피살 사건 속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남녀 1명씩 용의자 2명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이제 3명이 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범행에 불과 5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색 상의를 입은 여성이 경찰차를 타고 이송됩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을 공격하는 장면이 찍힌 여성 2명 가운데 나머지 1명을 오늘 새벽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1992년생 시티 아이샤라는 이름의 인도네시아인 여권을 갖고 있던 이 여성은 체포될 당시 혼자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남자친구인 26살 말레이시아인도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이 또 다른 용의자인 남성 4명 가운데 1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먼저 붙잡힌 여성 2명을 조사하기 위해 구금 7일을 명령했습니다. 경찰은 베트남 여권을 갖고 있다 어제 공항에서 붙잡힌 LOL 티셔츠 차림의 여성을 포함해 2 여성이 여권에 기재된 대로 외국인들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한 언론은 범행 장면이 담긴 공항 CCTV 내용을 전하면서 2 여성이 김정남의 앞뒤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데 불과 5초밖에 안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김정남의 시신부검은 북한 대사관의 반대 속에 어젯밤 마무리돼 현재 검체 분석 중이며 이슬람 휴일인 금요일을 지나 주말쯤 분석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현지에서 지금 취재하고 있는 김수영 기자를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수영 기자, 우선 어제 체포된 여성이 자기는 범행 같은 걸 하는 줄 안 게 아니고 장난인 줄 알았다 이렇게 했다던데 좀 황당한 것 같아요. 네, 이 여성은 자기 때문에 김정남이 사망했는데도 다른 사람들한테 속아서 공격에 가담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김정남이 누군지도 모르고 김정남을 죽이거나 해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 여성의 주장을 좀 더 살펴보면 친구와 휴가차 말레이시아에 갔고 함께 동행했던 남성 4명이 장난을 치자고 제안을 해서 그 제안대로 김정남의 얼굴에 한 사람은 스프레이를 뿌리고 또 다른 사람은 뒤에서 천으로 입과 코를 가렸다는 겁니다. 이 여성은 범행 이틀 뒤에 공항에 다시 나타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범행 후에 호텔에 6명이 다 모였지만 자신을 제외하고 모두 사라져 이 동행자들을 찾기 위해 공항에 다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하나도 선뜻 믿기 어렵고 다시 공항에 왔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범행을 전후해서 투숙했던 호텔에서 머리를 짧게 잘랐다는 호텔 직원의 증언이 있어서 혹시 그 변장을 하려 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건장한 김정남을 상대로 5초 만에 범행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사전에 연습을 했다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 친구라면서 한 사람은 베트남 여권을 또 한 사람은 인도네시아 여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보통의 경우로 보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리고 현지 보도 나온 걸 보면은 시신에서 바늘 자국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건 다시 말해서 독침은 아니었다. 이런 걸 뒷받침해 주는 얘기인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이곳의 한 신문은 김정남의 얼굴을 포함해 신체 어느 곳에서도 주사 자국이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말 그대로 독침 공격은 아니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 스프레이로 독물을 뿌린 뒤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뒤에서 천으로 입과 코를 가렸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겁니다. 이곳 법의학자가 독살이 아닐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우리 정부 당국자는 독살 과정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증상이 확인됐다면서 그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쿠알라룸푸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정부는 김정남의 시신을 북한에 인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자이드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지난 13일 사망한 북한 남성이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라고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신과 함께 여권 2개가 발견됐는데 김철 명의의 위조 여권 말고도 김정남 이름의 여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The passport that we compared with the document issued by Embassy of North Korea. DNA let the hospital authority and the police confirm it. 자이드 부총리는 경찰 수사와 의학적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북한 대사관을 통해 가까운 친족들에게 시신을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영향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원치 않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 대사관의 시신 인도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하는 게 원칙이지만 김정남의 유족들이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기 힘든 점도 고려한 걸로 읽힙니다. 북한 대사관은 시신을 인도하면 곧바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화장하거나 전세기를 띄워 북한으로 보낼 걸로 보입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경찰은 부검이 끝날 때까지는 시신을 인도할 수 없다며 북한 요청을 거부하면서 시신 인도 문제가 장기화할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SBS 김정인입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보면은 사건 당일에 이 공항 CCTV에 찍혔던 여자 2명, 또 그중 한 여자의 남자친구인 말레이시아인 이렇게 3명이 용의자로 붙잡혔습니다. 여자 2명은 각각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여권을 갖고 있는데 위조 여권을 가진 북한 사람은 아닌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들이 만약에 북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북한이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김정남을 살해한 것이 됩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북한은 주로 특수훈련을 받은 정예 요원들로 테러를 자행해왔지만 드물게 청부 테러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1986년 김포공항에서 시한폭탄이 터지는 테러 사건으로 5명이 숨졌습니다. 당시엔 북한 소행으로 추정만 하고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3년이 지난 2009년 북한이 아랍 테러리스트에게 500만 달러를 주고 테러를 청구했다는 옛 동독 정부의 비밀 문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김정남을 살해한 여성 2명이 진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인으로 확인되면 북한이 돈을 주고 이들을 고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 책임과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 사건을 미궁에 빠뜨리기 위해서입니다. CCTV에 쉽게 노출되고 다시 범행 현장에 나타나 체포되는 등 어설픈 모습을 볼 때 북한의 정예요원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권을 위조한 진짜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1987년 칼기 폭파 사건 범인은 처음엔 하치야 시니치, 하치야 마유미라는 일본인들로 알려졌지만 북한 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로 드러났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안 기자, 지금 네. 김정윤 기자 리포트에서도 이게 청부 테러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이잖아요, 사실. 예. 근데 현지 언론 보도에서도 뭐 비슷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모양인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말레이시아 중국어 신문 이 동방일보가 보도를 한 게 있는데요. 네.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용의자가 여성 2명, 남성 4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6명 모두가 특정 국가의 어떤 조직원이 아니고 다 살인 청부업자다, 암살단이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레이시아 경찰이 이들한테 살인을 의뢰한 국가를 파악을 했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붙잡히지 않은 남성 4명 중에 1명이 북한 국적일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처음에 있었죠. 예, 근데 북한 국적자가 아예 없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 정도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다면은 이게 수사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 보도된 거라면은 사건 전모를 밝히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번 사건의 이제 전모가 밝혀지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북한이 실토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용의자를 잡아서 자백하는 건데 북한 스스로 우리가 했다라고 할 가능성은 거의 0%겠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가능성, 즉 용의자를 다 잡아서 이들이 우리가 북한 정보기관한테 살인을 의뢰받았다 이거를 자백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 생각을 해보면 혹시 북한 정보기관이 실제로 살인을 의뢰했다고 하더라도 의뢰할 때 우리가 사실은 북한 정찰청국 소속의 누구다라고 하면서 의뢰를 했을까라는 의문도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가능성도 현실화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지 보도를 보면 말레이시아 경찰이 살인을 의뢰한 국가를 파악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엇갈리는 것 같아요.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용의자들을 전부 잡았는데 그리고 자백을 받아보니까 우리도 우리한테 살인을 청구한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살인 청부업자 입장에서는 돈만 많이 주면 누가 나한테 시키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을 수 우리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일부러 뭐 알질 않겠다 뭐 이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1996년에 이 블라디보스톡 주재의 우리 최덕근 형사가 피살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덕근 형사가 당시 오른쪽 옆구리에 예리하게 찔렸고 몸속에서 이제 독침 성분으로 해석되는 이 독극물이 검출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이 됐는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이 지금 미궁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엔 마카오로 가보겠습니다. 숨진 김정남은 지난 연말에도 마카오에 머물며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피살 사건 직후 아들 김한소를 비롯한 가족들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 교류가 깊었던 현지 교민은 이들이 안전한 곳에 있다고만 전했습니다. 마카오에서 최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64만, 서울의 20분의 1보다 작은 마카오. 김정남같이 주목받던 인물이 흔적을 완전히 감추기엔 좁은 곳입니다. 2년 전까지 살았던 중심가 타이파의 고층 아파트, 또 2008년까지 머물렀던 시가 50억 원짜리 이른바 태양빌라까지 수년 동안 노출된 옛 거처마다 한국은 물론 서방 언론들까지 진을 쳤습니다. 김정남의 딸 김소리 양이 지난해까지 다니던 학교입니다. 가족들은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평범하고 자유롭게 살았다고 이곳 주민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것과 달리 김정남은 지난해 말에도 마카오에서 가족들과 함께 머물렀고 몇몇 교민들과 이름을 부를 정도로 허물 없이 지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미스터 조니 그렇게 불렀고
그 여권 상여권은 김철이라 돼 있고 정남이가 굉장히 그 유식합니다. 외국어도 잘하고. CVO에도 보셨. 예. 최근 2년 동안에 마카오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거는 어떤 사람이 뭐 잘못되는 거 봅니다. 다음 표적으로 우려되는 아들 김한솔을 비롯한 가족들은 모처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고 이 지인은 전했습니다. 가족은 지금도 있습니다. 소재는 파악은 되는데 그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예,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보호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자세한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김한솔 등의 안전과 행방에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질수록 가족들은 좁은 마카오에서 더욱 숨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카오에서 SBS 최선호입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원장 이철호 의원이 김정남을 살해한 독극물은 북한이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독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살펴봅니다. 독극물 종류에 대해서 조 기자가 취재해왔죠. 네. 일단 북한의 생화학 테러를 연구하는 한 전문기관을 취재했는데 이 기관에서는 상품명 보톡스로 알려진 보툴리눔 독소를 가장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보톡스, 보툴리눔 독이면 피부 미용에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피부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툴리눔 독소는 수십만 분의 1로 희석한 것이라서 안전하지만 희석하기 전에는 매우 강력한 독극물입니다. 극미량 0.2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먹거나 들이마시거나 혹은 눈 점막에 닿아도 죽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처럼 액체 상태의 독을 천에 묻혀서 김정남을 살해했다면 보툴리눔 독소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호흡급 마비라든지 사지마비 등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영국에서 체코 스파이가 정치인을 상대로 보툴리눔 독소를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본 NHK는 신경 독가스 VX일 수도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영화 더 록에서 그 연두색병에 담긴 신경 독가스가 바로 VX인데 네. 수십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종류의 VX 가스를 일정량 들이마시거나 피부에 닿으면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김정남이 스프레이 형태의 공격에 당했다면 독극물이 이제 기체라는 얘기일 텐데 이 경우에는 상온에서 쉽게 기화되는 VX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요약하면 김정남이 기존에 잘 알려진 방법으로 사망했을 수도 있고 만약 새로운 형태라면 기체일 경우에는 VX가스, 액체라면 보툴리눔 독소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네, 뭐 액체 상태여도 스프레이를 바로 직분사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독 종류를 부검으로 확인은 가능합니까? 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독이 극소량으로도 사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검출 가능하지 않은 적은 양이 남아있다면 어려운데 일정량 이상 남아있다면 코 안을 검사해서 성분을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김정남의 죽음과 상관없이 북한에선 아버지 김정일의 생일 잔치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행사에 참석한 김정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이복형의 죽음 때문일까요?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의 75번째 생일을 맞아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았습니다. 옆에 대동한 북한 지도부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걸어갑니다. 어제 경축 행사 때도 얼굴은 시종일관 굳어 있었습니다. 이복형 김정남의 피살 이후 처음 공개된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찬양해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극성 2형 시험 발사 완전 성공의 장엄한 불례성은 광명성절을 더욱 빛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나흘 전 북극성 2형 발사 당시 환호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특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모습을 자주 보였고 박수도 건성으로 쳤습니다. 지난 2013년 고모부 장성택 처형 직후 김정일 사망 2주기 행사 때 표정과 흡사합니다. 퇴장할 때도 2014년 같은 행사 때와 달리 주석단 참석자들 향해 손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북한 최대 명절인 아버지의 생일날 웃을 수 없었던 건
김정남 암살에 대한 복잡한 심경 때문일 거란 분석입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김정남이 피살됐다는 보도를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북중 국경지대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정일 생일을 맞아 북한 사람들이 이리저리 행사에 동원된 모습이 목격됐지만 김정남 피살에 대해 물었더니 아예 김정남이란 인물 자체를 모르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둥에서 임상범 특파원입니다. 이른 아침 김정일 생일 축하 행사장인 단둥 영사관으로 북한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대형 화환도 속속 도착합니다. 북한과 사업을 하는 중국 무역상과 여행사들도 성의를 표시했고 조선족 기업인들은 평양에 대표단까지 보냈습니다. 북한 식당과 상점들은 모두 명절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덩달아 단둥 세관도 오늘 하루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단둥 외곽의 북한 예술품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모처럼 만에 외출인 듯 관람은 뒷전, 눈을 피해 잡담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인솔자들의 날선 통제, 분위기는 금세 냉랭해집니다. 많다야 이놈이. 몇 명이야? 연락을? 남자들. 니 어디 가죠? 부탁에 버스 타는 거. 갔구나. 자, 가라 빨리. 북한 소식엔 어두운 듯 김정남 피살 사건을 꺼내자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입니다. 잘 모르겠대. 김정남? 네. 뭐라는 사람이에요? 어제 오늘 사이 중국 언론 사이트에서는 김정남 피살 사건들이 대부분 차단됐다가 오늘 오후부터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북중 관계를 의식해 보도 통제에 나섰던 중국 정부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둥에서 SBS 임상범입니다. 4월 위기설, 7월 위기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이런저런 위기설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10년 주기설도 나왔습니다. 자, 이게 실체가 있는 건지 Q&A 리포트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4월이 되면 대우조선 회사채 4,400억 원을 막지 못해 경제가 붕괴된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금융시장과 수출이 큰 충격을 받는다. 이게 시중에 떠도는 4월 위기설입니다. 그럴듯한가요? 먼저 대우조선의 대주주이자 채권자는 국영산업은행입니다. 아직 대우조선에 지원하지 않은 3,800억 원을 산업은행이 갖고 있고 추가 자금 지원 여력도 충분합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흑자를 내려고 일부러 환율을 조작한 적이 없으며 대미 흑자 폭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7월 위기설은 4월에 불거진 문제에 7월에 5조 원의 부채 만기가 돌아오는 그리스발 금융위기까지 더해져 이른바 퍼펙트 스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 문제는 EU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IMF에서도 일정 부분의 조치를 취하면서 글로벌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엔 10년 간격으로 위기가 온다는 이른바 10년 주기설까지 등장했습니다. 다소 비논리적인 이런 위기설들이 왜 확산하는 걸까요? 십진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슈고요.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속되다 보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심리적 요인이 큰 것 같습니다. 위기설 확산의 근저엔 국정공백이 있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정치적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아무리 작은 위기 징후도 면밀히 살피고 대비해야 합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1심과는 정반대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홍 지사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경쟁력 있는 후보 기근에 시달리는 자유한국당이 반색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기에 몰렸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 무죄 선고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맑은 눈으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돈 전달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홍 지사는 그동안 누명을 썼다며 배우로 친박계를 지목했습니다. 이때 양박이라는 게 양아치 같은 친박이라는 뜻입니다. 일부 양박들하고 청와대 민정이 주도가 돼서 내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검사 출신의 홍 지사는 시원시원한 리더십으로 홍 반장으로 불리며 한나라당 대표까지 지냈지만 외골수, 럭비공 정치인이라는 혹평도 받아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지만 당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탄핵도 가부 여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선 문제를 지금 거론한다는 것은 성급하지 않나. 그러면서도 기존 대선 후보들을 싸잡아 평가절하했습니다. 서럽더무신 앞에 앉아가지고 10센트 넣고 100만 달러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대선 흥행을 염두에 두고 당원권 정지 상태인 홍 지사에게 경선 참여기를 열어줄 뜻을 내비쳤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SBS 대선 주자 국민 면접에 출연해 참여정부의 경제 실정을 에둘러 꼬집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한 것 같습니다. 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타임머신을 탈 수 있다면 참여정부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공정 경쟁이 가능한 산업 구조를 그때부터 만들었다면 지금보다 나은 대한민국이 됐을 거란 겁니다. 벤처 거품이 꺼지고 침체기를 겪다가 21세기 중반에 다시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를 우리가 놓쳤습니다. 참여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책임론을 묻는 걸로 들렸습니다. 자신이 안 도와줘서 대선에서 졌다고 탓하면 후보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제대로 진실을 알리지 않으면 오히려 그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사람의 말이 진실이 되는 동네가 여기 아닙니까? 컴퓨터에도 보안이 기본이듯 국가의 근본도 안보라며 보수적 안보관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안보실장부터 뽑고 첫 대북 메시지로 북한의 비핵화를 꼽았습니다. 가장 솔직하게 표현하면 정은아 핵을 버려라. 사람을 뽑을 땐 내 편, 남의 편이 아니라 능력부터 보겠다고 했습니다. 경쟁 상대의 캠프에 있는 분이라고 해도 그분이 정말로 능력 있고 적합한 분이면 과감히 기용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오늘 밤에는 국민 면접 5번째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편이 방송됩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도로 위 공간을 진 건축물이라 하면 우리는 육교 말고 딱히 생각나는 게 없죠. 앞으로는 도로 위 공간을 민간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돼 프랑스의 라 데팡스 같은 건축물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 서부 외곽의 현대식 상업지구 라 데팡스. 차량이 달리는 지하 도로 위로 예술적인 건축물과 드넓은 보행 광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세계로 향하는 창으로 불리는 현대식 개선문도 있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광장을 가로지르는 보행자용 다리 위에 참신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네덜란드 큐브하우스. 모두 도로 위 공간을 활용한 건축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도로 위나 지하 공간 개발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육교 같은 공공 건축물만 지을 수 있었는데 올해 말부터는 민간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도로 위에 백화점, 공연장, 공원 같은 각종 시설을 지을 수 있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문화시설 등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시설들을 배치해서 공공성을 살림으로써 도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규제와 재원 마련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경부고속도로 양재와 한남 나들목 지하화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도로 공간 개발로 생긴 수익금 일부를 환수해 환경과 교통 관련 신사업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SBS 이강입니다.
평창 올림픽 리허설인 4대륙 피겨 선수권 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평창을 바라보며 귀화를 추진 중인 파란 눈의 태극 전사들도 기량을 뽐냈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아이스댄스의 민유라 개멀린조가 블루스 선율에 맞춰 우아한 연기를 선보이다 신나는 K-팝이 흐르자 겉옷을 뜯어냅니다. 숨겨져 있던 화려한 무늬의 드레스가 드러나면서 연기도 더욱 역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파트너를 거꾸로 들어올리는 고난도 리프트와 다양한 회전 연기를 깔끔히 펼친 민유라 개멀린조는 자신들의 최고점에 0.21점 모자란 좋은 점수로 16개 팀 중 8위에 올랐습니다. 재미교포인 민유라와 귀화를 신청한 미국인 개멀린은 2년 전부터 평창을 목표로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유라하고 알렉스 할 때 막 우 하는 게 너무 힘을 줬던 것 같아요. The Olympics is one of the main reasons that start a skating school maybe for ice dance, so that we can continue, Korean ice dance on the world stage. And 역시 귀화를 앞둔 미국인 레프테리스는 지민지와 나선 페어에서 14위에 자리했습니다. 왕년의 피겨스타인 재미교포 남나리의 파트너였던 35살의 레프테리스는 지금은 남나리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평창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Definitely helped with like the language barrier between us and me hav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평창 화이팅! 우리 선수들은 다음 달 세계선수권에서 평창올림픽 자력 출전권 확보에 도전합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프로 배구에서 벌어졌던 유니폼 논란에 대해 연맹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틀 전 한국전력의 강민웅 선수가 동료와 다른 민소매 유니폼을 입고 출전하자 감독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경기가 지연되고 점수가 무효 처리되는 촌극이 빚어졌는데요. 한국배구연맹은 규정을 제때 적용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박주점 경기 감독관에게 잔여 시즌 출장 정지를 결정했고 심판 감독관과 심판에게도 출장 정지와 제재금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스키점프 여제 다카나시 사라가 평창 월드컵 정상에 오르며 역대 최다 타이인 53번째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밤사이 한 차례 비가 내립니다. 지금 서쪽 지방부터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방은 5에서 10mm, 그리고 일주일 넘게 건조함이 이어졌던 동해안 지역은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뒤따라 찬 공기가 밀려와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4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 아침 안개가 강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 한낮 기온 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기온이 떨어지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토요일에는 추위가, 일요일에는 중서부 지방에 눈비 예보가 있습니다. 내셨습니다. 만년 대통령 후보 허경영 씨가 자신의 공약을 저작권 등록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로 한다. 재벌의 소득 일부를 전 국민의 통장에 나눠 넣어준다. 중고교 시험은 잘하는 과목 하나씩만 보게 한다. 대통령이 모든 국민에게 생일 케이크를 보낸다. 이걸 읽으면서 혼자 웃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허경영 씨에게 환호하는 이유가 있구나. 국민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정치개혁, 소득불균형 해소, 교육개혁, 소통하는 대통령. 이번 대선 후보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허경영 씨 것보다 현실적이면서 국민의 마음은 더 살 수 있는 공약을 내놔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